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시장을 깊고 쉽게 전해드리는 부자데이입니다. 오늘은 달러 흐름, 연준의 태도 변화, 관세와 물가의 역사적 관계, 내년 미국 경기의 분기점, 한국 환율과 금리 고민,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달러 왜 다시 강해졌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가 다시 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모든 나라가 잠시 멈춥니다. 한국도 멈춥니다. 금리 인하도 멈춥니다. 외국인 투자도 멈춥니다. 달러가 강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연준의 태도입니다. 연준은 최근까지 강한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고용이 나쁘지 않다. 물가가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이 말이 계속 시장을 눌렀습니다. 둘째는 시장의 불안 심리입니다. 심리가 약하면 사람들은 더 안전한 달러를 찾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준이 아직 완전히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 연준은 왜 안개 속인가? 요즘 연준의 태도는 시장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은 물가가 아직 높으니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쪽은 경제가 이미 약해지고 있으니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연준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안개 속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멈춰 있고, 외국인 자금도 멈춰 있고, 한국의 정책도 멈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한 과도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셋, 시장 심리는 이미 많이 금갔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숨이 조금 가빠 보입니다. 조그만 뉴스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갔을 말도 큰 충격을 줍니다. 이런 심리 상태는 위험합니다. 엔케리 청산이니? 일본 금리 인상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은 바로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엔케리 청산이라면 달러엔 환율이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달러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합니다. 엔케리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불안해 있어서 아무 재료나 붙여서 팔아버리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넷, 피터 린치가 남긴 경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펀드가 15년 동안 연평균 27% 상승했는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오히려 원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오르면 사고 빠지면 팔기 때문입니다. 펀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약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다섯, 관세는 물가를 올릴까 떨어뜨릴까? 오랫동안 관세는 물가를 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좀 다릅니다. 최근 연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0년 동안 관세를 올린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관세를 올릴수록 물가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150년 동안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관세는 경제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물 흐르는 길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활동이 줄고 기업이 움츠러들고 소비가 둔해지면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관세가 물가를 낮춘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여섯, 그럼 왜 연준 내부는 의견이 엇갈리나? 최근 연준 내부 보고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관세가 디플레 요인이라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는 관세가 인플레 요인이라는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첫 번째 자료는 실제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경제 모델로 계산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모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수십억 개의 행동이 엮인 복잡한 세계입니다. 사람 머릿속 모델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이미 복잡계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7. 내년 미국 경제는 분기점에 선다. 관세 전쟁은 보통 1년이 지나면 충격이 옵니다. 2018년에도 그랬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201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해에는 미국 경제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고, 빠르게 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충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연준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빠르면 내년 3월 또는 4월입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8. 연준이 틀렸다면 태도는 바뀐다. 현재 연준은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고용이 강해 보이는 이유는 이민자가 줄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표면상 고용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내년 초에 연준은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급하게 바꿉니다. 그 시점이 시장의 전환점입니다. 9. 파월은 왜 더 강경할 가능성이 있나? 12월 연준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회의입니다. 파월은 쉽게 완화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의장이 거론되면서 파월의 내부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듯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연준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압력이 지나치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파월의 태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 나스닥과 미국 시장은 언제 풀리나? 내년 1분기까지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연준이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달러도 강하고 유동성도 부족하고 기업 실적도 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에 시장이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연준이 태도를 바꾸면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고 양적 완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해피엔딩으로 움직입니다. 11. AI 거품 논란은 어떻게 볼까? 요즘 시장에서는 AI 거품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없다는 말도 있고, 설비 투자 부담이 크다는 말도 있고, 기업 간 순환 투자라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심리를 먼저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침착합니다. 너무 이성적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에서 큰 거품이 터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품이 터질 때는 사람의 머리가 뜨거울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차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는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거품 붕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2. 한국 환율은 왜 이렇게 뛰는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립니다. 대만 사례를 보면 통화가 약하면 수출은 좋지만 국민 월급은 깎입니다. 대만은 국가 전체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이들의 초임은 150만 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3. 한국의 금리와 성장의 딜레마. 한국은 금리 차이보다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환율에 더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성장력이 약해지면 환율도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성장력을 올릴까요?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반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성장 기반을 회복해야 하고 때로는 금리 인하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4. 국민연금 개입은 효과가 클까?
국민연금이 외화 자산을 매도하면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규칙이 있습니다. 임의로 시장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환율 방어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15. 외국인은 왜 한국을 멈췄나? 올해 초 외국인은 한국을 많이 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달러와 신흥국 투자 흐름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달러가 강해지면서 외국인은 단순하게 잠깐 쉬고 관망하자는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달러가 강해서입니다. 약달러가 다시 시작되면 외국인은 다시 들어옵니다. 16. 개인이 달러 흐름을 보는 쉬운 방법. 달러 인덱스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기 시장 금리 흐름입니다. 특히 미국의 단기 금리가 꺾이면 달러 약세의 전조입니다. 이 지표는 부자데이가 매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17. 엔캐리 청산은 진짜가 아니다. 엔캐리 청산이면 달러엔이 크게 흔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미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엔캐리가 이유가 아니라 시장이 겁이 많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8. 왜 요즘 사람들은 자산을 사야겠다는 감정을 느끼나?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 원화 가치를 못 믿게 됩니다. 월급도 원화인데 이 월급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있는 자산, 즉 실물 자산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19. 한국인은 어떤 자산이 맞을까? 한국인은 비교 의식이 강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격이 뜨는 자산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팔고 싶어도 쉽게 못 파는 자산을 갖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강제로 오래 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0. 자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교훈. 아무리 좋은 자산도 잘못 사면 손실이 납니다. 아무리 나쁜 자산도 잘 들고 있으면 이익이 납니다. 결국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입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클로징. 오늘은 달러의 강세 이유, 연준의 복잡한 태도, 관세와 물가의 역사적 관계, 내년 미국 경기의 분기점, 한국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안해 보이지만 역사는 늘 같은 흐름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차분히 보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데이였습니다.